2024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죠.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DT가 전면 도입돼요. 네, 이게 단순히 종이책이 태블릿으로 바뀌는 뭐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식을 그냥 전달하던 교육이 아니고요. 아이들 각자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거의 100년 만에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100년 만에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를 파고들어요. 한편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AI 교육을 시범 운영하면서 성과를 낸 초등학교의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고요. 아, 실제 현장 사례군요. 네. 다른 한편에는 이런 변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있는 어떤 교육 프랜차이즈의 사업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AI 교육이 뭔지 좀 쉽게 풀어쓴 자료도 같이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실제 공교육 현장의 모습부터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 시장의 비전까지 여러 관점을 막 넘나들면서 초등 AI 교육의 현재를 입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교실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여기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요. 단순히 교과서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 정보 수업 시간이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네,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2배 이상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에요. 지난 3년간 보면 학생 1인당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가 꾸준히 늘어왔거든요. 아, 인프라는 이미 깔리고 있었군요. 네,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기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프라는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온 셈이죠. 이제 그 기반 위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넘어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교육을 시작하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요. 요즘 학부모님들 마음이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 네. 한쪽에서는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이른바 포모 현상이죠. 네, 포모.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가 AI에 너무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디지털 인지 의존에 대한 우려. 이게 아주 강하게 공존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현재 교육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페인 포인트예요. 페인 포인트. 네, 아이들이 AI를 그저 정답 빨리 베끼는 도구로만 써서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 사고의 외주화. 네, 바로 그 사고의 외주화 현상에 대한 걱정이 정말 크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교육과 사교육의 사례들은 바로 이 딜레마를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일 초등학교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이 학교는 2018년부터 꾸준히 관련 시범학교를 운영해왔고 심지어 교육감 기관 표창까지 받은 곳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톱니바퀴요? 네, 첫째는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AI 교육 활동이 있고요. 둘째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원 역량 강화. 아, 선생님들 교육도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런 교육 성과를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학교랑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아이들이 교실에서 뭘 배우는지겠죠. 그렇죠. 학년별로 교육 내용이 정말 체계적으로 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선 1, 2학년, 그러니까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부터 시작해볼까요? 1, 2학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재미랑 친숙함입니다. 재미. 네. 이 시기에 코딩이나 AI가 막 어렵고 복잡한 거다 이런 인상을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전원 켜고 끄기, 타자 연습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기초부터네요. 네. 그러면서 알파민이라는 작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대화도 나눠보고 오조봇이라고 손가락만한 로봇이 있거든요. 오조봇이요? 네. 그 로봇이 바닥에 그린 선이나 색깔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걸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로봇 친구랑 노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코딩 교육인데 컴퓨터가 필요 없는 언플러그드 활동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거 인상 깊었어요. 카드를 뒤집으면서 컴퓨터가 세상을 0과 1로만 본다는 이진법 원리를 배운다니 정말 기발한데요. 그렇죠. 어려운 개념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놀이로 번역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든 아이들이 이제 3, 4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코딩 교육이 시작되는군요. 엔트리라는 교육용 블록 코딩 프로그램이 등장하던데요. 네, 엔트리는 어려운 코드를 직접 쓰는 대신에요.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이기 같은 명령어 블록을 레고처럼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 레고처럼. 네,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의 논리적인 구조를 익힐 수 있죠. 동시에 오토드로우처럼 내가 대충 그린 그림을 AI가 멋진 그림으로 완성해주는 걸 체험하면서 아, AI가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요. 여기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저는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내가 모니터 안에서 짠 코드가 눈앞에 있는 네오소코 같은 조립형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짜릿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화면 속에서만 벌어지던 일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직접 보는 순간 아이들의 몰입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순간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학년인 5, 6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들이 제법 컸을 텐데 이때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깊이를 더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5, 6학년의 핵심은 기술 활용과 윤리적 성찰입니다. 윤리적 성찰이요? 든 그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윤리를 배워요. 아, 게임으로 배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직접 챗봇을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실습도 하고요. 특히 AI의 윤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수업이 눈에 띄었어요. MIT에서 개발한 모럴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모럴 머신. 자율주행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내야 할 때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도덕적 딜레마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12살 아이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어렵죠. 하지만 이 수업의 목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다. 네,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걸 경험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기술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렇게 놀이, 기초, 심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접근, 이게 한일초 사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초등학교 사례를 보니까 공교육의 기반이 정말 탄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기초는 좋은데 우리 아이가 좀 더 특별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 지점을 이 프랜차이저 사업교육서가 날카롭게 파고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작부터 기존 코딩 학원들을 비판하면서 시작해요. 어떻게 비판하는데요? 대부분의 코딩 학원들이 아이들을 미래의 프로그래머로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 기술자로만 보는군요. 네.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건 기술자가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지배하는 리더라는 거죠. AI를 지배하는 리더. 와,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이 AI를 배우는 것, learn about AI를 넘어서 AI로 배우는 것, learn with AI에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AI로 배운다. 바로 그겁니다. AI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내 손에 쥐고 이걸 활용해서 나의 언어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인데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기초 단계에서는 AI 운전 면허를 딴다고요? 네, 재밌는 표현이죠. AI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 질문하고 명령해야 하는지,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아, 질문하는 법. 네. AI라는 똑똑한 요정한테 소원을 빌 때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이상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환각 탐정 놀이는 이름부터 재밌는데요. 이건 AI가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가짜 정보를 찾아내는 훈련이잖아요. 맞아요. AI가 항상 정답만 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네요.
이거 어른들한테도 꼭 필요한 교육 같은데요. 그렇죠. AI의 답변을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습관. 바로 이게 앞서 말한 사고의 외주화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AI 리터러시 교육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생존법을 가르치는 셈이죠. 언어 교육 방식도 기발해요. 해리포터나 까다로운 입국 심사관 같은 특정 페르소나를 가진 AI와 24시간 영어로 역할극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24시간 내요. 사람이랑 하면 틀릴까 봐 주눅드는데 AI랑은 창피할 일이 없으니까 심리적 장벽 없이 무제한으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몰입도 높은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창작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가 막힐 때 AI랑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사파를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로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그림책을 출판하는 경험까지 제공해요. 이건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막힌 상상력을 뚫어주는 뮤즈이자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주는 조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AI와의 협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는 교육인데요. 인문학 수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순신 장군님, 왜 12척의 배만으로 그 엄청난 일본 수군과 싸우기로 결심하셨나요? 처럼. 아, 역사적 인물과 인터뷰를요? 네, 그런 페르소나를 가진 AI 챗봇과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날짜란 사건만 암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 체험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공간에 토론장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 학생들과 토론 배틀을 하는 아이디어도 흥미로웠어요. 네, AI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가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 이때 AI가 보조 사회자 역할을 해준다고요. 맞아요. 각자 발언 시간을 공정하게 체크해주거나 관련된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와, 이 모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목적이 코딩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AI라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언어, 인문, 소통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융합 리터러시. 융합 리터러시. 네, 이걸 길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고의 외주화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양쪽에 정말 흥미로운 커리큘럼들을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네. 한쪽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왁자지껄 로봇을 조립하고 있고 다른 교실에서는 아이가 AI 챗챗봇과 진지하게 영어로 대화하고 있고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연장들, 그러니까 교구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나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의외로 기술이 필요 없는 언플러그드 활동이에요. 아, 컴퓨터 없이 하는 코딩 교육 말씀이시죠? 아까 한일초 사례에서 나왔던 카드 뒤집기 놀이 같은 거요? 맞습니다. 카드를 이용해 이진법을 배우거나 햄버거 만들기 보드게임의 레시피를 따라가면서 순서와 절차의 중요성, 즉 알고리즘의 개념을 익히는 시기죠. 스크린 타임에 대한 걱정 없이도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을 가르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언플러그드 활동과 진짜 프로그래밍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그게 바로 블록 코딩이겠네요. 네이버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들이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의 입문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3번째가 아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피지컬 컴퓨팅? 네, 코딩의 결과가 화면 밖 현실 세계의 로봇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한일 초사례에 나왔던 오조봇, 네오소코는 물론이고 레고 스파이크, 핑퐁 로봇 같은 다양한 교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럼 사교육 모델에서 특히 강조했던 생성형 AI 도구들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글쓰기를 도와주는 챗봇, 그림을 그려주는 이미지 생성 AI, 대화형 AI 튜터 같은 것들, 아이들의 창의력을 보조하고 확장해주는 파트너로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멋진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환경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하늘초등학교는 안 쓰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전용 교육 공간인 상상 공작실을 만들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에는 전자칠판, 수십 대의 태블릿을 한 번에 충전하고 살균하는 보관함 같은. 와, 그런 디테일까지요? 네, 그런 구체적인 하드웨어 구축 비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결국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저희는 초등 AI 교육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공교육의 실제 사례와 사교육의 미래 비전이라는 2가지 렌즈로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네. 정리해보면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초 역량을 다져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사교육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언어, 인문, 소통과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보다 심화된 융합교육으로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니즈에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단순 코딩 기술 교육을 넘어선 AI 리터러시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멋진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 즉 선생님이라는 점도 분명해 보여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최고의 AI 교과서가 있어도 그걸 활용하는 선생님의 역량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한일초 사례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대학원 진학까지 지원하는 모습이 그만큼 인상 깊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기술은 하룻밤 사이에도 바뀌지만 그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 특히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건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거든요. 결국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교사 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 거대한 교육 혁신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앞으로 AI가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만약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간 교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개인 맞춤형 AI 튜터를 갖게 된다면 교실에서 우리 인간 선생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진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